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 포럼 DMZ 평화지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시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각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평창 평화 포럼 DMZ 평화지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DMZ 평화지대와 그린 대탕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좌장을 맡아주신 지구와 사람의 김왕배 상임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지구와 사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왕배입니다. 기후온난화의 시대, 또 생태 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 사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국민국가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국가의 영토를 뛰어넘어서 또 어느 한 지역을 뛰어넘어 전 인류의 문제, 또 전 우리 지구적인 행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또 평화의 문제와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기후온난화의 문제 혹은 생태 환경의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전 인류 사회는 아직도 적대와 증오와 긴장과 대립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화 없이는 어떤 기후 생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기후 생태 환경의 문제는 바로 이 평화의 문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한반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신냉전의 결전장이 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는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들여다봐야 하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그래서 DMZ 평화지대와 그린 대탕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귀한 스피커들을 모셨습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님, 그리고 멀리서 그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키프로스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정우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각 선생님들이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시간을 좀 꼭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로 계신 안병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아마 그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기후 생태 정치로서의 바이오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병진 교수님은 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그리고 총장실의 정책실장을 거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뉴 스쿨 포 소셜 리서치에서 특히 미국 정치, 미국 대통령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 학위 논문으로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전공이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전환적인 리더십,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현재 여러 방송과 또 신문, 또 여러 그 곳에서 또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병진 교수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내용을 한 20분 정도 걸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소개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문을 먼저 공유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문 잘 보이시나요? 발표문이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세요? 어, 보입니까? 드디어 보입니다. 예. 예, 잘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발표 대표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른 진행해 주십시오. 1초가 아깝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구체적인 데탕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구체적인 데탕트가 가능하기 위한 사고의 방식, 사유,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래도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평화 조약이든 어떤 우리의 아젠다가 좀 더 이렇게 그 철학적 탄탄한 기반 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3시에 있었던 기후 세션의 황진태 박사님의 발표와도 맥이 같은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태 박사님께서 방법론적 경제주의, 방법론적 국가주의 이런 사고의 틀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데탕트 이전의 철학적 토대라는 부분이 오늘 초점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코스타스 교수님과 잠시 이렇게 채팅을 했을 때 저희가 평화 체제 이런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인의 지금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미국의 지나친 나토의 확장, 그러니까 자유주의 가치관의 오만이랄까요? 순진함이랄까요? 이거와 오늘날 푸틴이 가지는 권위주의의 야망, 유라시아 야망이 결합된 게 아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린 데탕트가 가능하려면 다양한 기조들, 자유주의든 권위주의든 이 각각의 사조가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한계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할 그린 데탕트가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 나라의 국내의 진영 간 대결이 외교 안보의 파편화, 오작동으로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 외교라는 게 거의 이제 들어설 틈이 없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린 데탕트가 얼마나 어려울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기후 평화 체제로의 이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당장 지금 유럽이 천연가스 문제에 봉착해 있죠. 이것은 순탄한 이행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권이 전 세계가 사유의 기반을 재조정하지 않고 과연 그린 데탕트가 가능할지라는 부분에 대한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 데탕트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제고해야 될 태제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협력의 시대냐 신냉전의 시대냐라는 논쟁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신냉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략적 경쟁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에서 그린 데탕트의 가능성이 다소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기후라는 게 흔히 신냉전적 측면에 비해서 기후는 협력적 아젠다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다소 이슈가 복잡합니다. 때로는 기후는 협력이 아니라 서로 강압적 외교나 패권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기후가 위안화 체제로의 헤게모니 전환의 도구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협력적 측면만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후와 평화의 결합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레짐, 이 제재 레짐이
벗어나야 그린 대탕트로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화가 현재 코로나와 제재 레짐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근데 제재 레짐에 대해서도 제재 레짐의 어떤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혹은 반면에 쉽게 설득해서 이 제재 레짐을 포기시킬 수 있다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는 담론이 우리도 EU 수준의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EU 수준의 자율적 외교 공간이 과연 한반도에 그런 여지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결정론은 위험하지만 또한 지나친 어떤 주체주의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U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있지만 우리 한반도가 처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고해야 될 태제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미래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합니다. 평화체제는 가능하다. 반면에 이미 평화체제는 물 건너갔다. 북한의 어떤 군축 정도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체제로 귀결될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이슈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비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린 대탕트의 조건이 현재로서는 안 좋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국내 정치의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훨씬 더 절감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하노이 회담은 핵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게끔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어떤 중재자 혹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의 입지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환기에 미국의 힘의 약화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은 현재 어느 학자의 표현을 빌자라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불가능한 대통령직, 국제관계의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기회가 되기에는 오히려 위기적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트럼피즘의 부활이랄까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신권위주의 연대의 문제, 그리고 안타깝게도 위기가 더 고조된 이후에야 그린 대탕트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은 게 현실적인 경로일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존 F 케네디가 지나친 냉전적 사고, 그리고 소비에트에 대한 지나친 편협한 생각 속에서 강압적인 사고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3차 대전의 위기를 겪고 나서 아메리칸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대통령들의 연설 중에서 가장 명연설로 꼽힙니다. 거기서 존 F 케네디는 평화의 열실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호흡하지 않는가? 모든 전 세계가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운명의 공동체이죠. 존 F 케네디는 이것을 3차 대전 직후에나 깨닫습니다. 과연 바이든은 언제 신냉전적 리버럴에서 탈냉전의 리버럴로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한반도 그린 대탕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언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처음에는 위기를 악화시켰지만 결국 이후에 지혜로운 타협을 했던 후르초프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진핑은 오늘날 미국의 퇴조 속에서 지나치게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 실용적인 등소핑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은 언제 베트남 공산당 수준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린 대탕트는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현재 학계의 연구는 제도권 정치 행위자는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대통령제이든 내각제이든 중요한 건 시민들이라, 시민의 지속적 헌신과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적인 것 같지만 학계에서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3월 9일 날 혹은 사전투표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일찍 투표를 하는데 투표의 라틴어 어원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지속적 헌신을 하느냐가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린 대탕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대탕트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민들의 철학과 가치와 지속적 헌신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기여도 훌륭하지만 시민들의 감정의 문제, 이 어떤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우리가 평화협정과 다양한 그린 대탕트의 이론화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풍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페미니즘도 평화론과 생태론과 전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사 너스봄을 비롯한 다양한 정의론이 우리 그린 대탕트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욱식 선생님과 그리고 이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아주 탁월한 구체적인 아젠다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중요한 정의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상과 구체가 결합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행히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전 세계가 기후 시민의회 실험들을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 영감뿐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린 대탕트의 좋은 이론적 돌파구에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구와 사람의 한 멤버인데요. 지구와 사람이 이론적 수원지로 가지고 있는 이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평화 사상, 생태 사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그 3시에서도 우리 지구와 사람의 지구법 화두가 나왔는데요. 이 새로운 평화협정은 이 인간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종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바이오크라시라고 하는 이 관점을 시민사회가 가져나갈 때 그린 대탕트의 구체적 아이디어도 좀 더 힘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구법적 사고가 이 DMZ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아까 제두루미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때 그 요한 갈퉁의 문명론적 평화론이 한때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줬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갈퉁을 다소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퉁에 대한 연구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계속 진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린 대탕트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수원지는 요한 갈퉁입니다. 처음에는 요한 갈퉁이 평화를 문명론적으로 접근하자고 했을 때 낯설었습니다. 문명이라는 화두가 그 당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낯설었죠. 이제는 전 세계 리더들의 연설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 키워드가 대전환과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갈퉁이 얘기했듯이 과연 미국의 바이든의 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걸로 그린 대탕트가 올까요? 시진핑의 중화주의로 그린 대탕트가 올까요? 자유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명들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공통의 평화론을 만들었을 때 그린 대탕트도 훨씬 더 힘이 가집니다. 우리 한반도에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데 가장 큰 어떤 한계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입니다. 이것은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유주의의 인권과는 협소합니다. 권위주의는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 갈퉁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다문명의 인권관 속에서 공통의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비록 추상적인 얘기지만 향후 우리가 전 세계인과 함께 만들어갈 평화협정, 이것은 기존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론, 새로운 우주론, 갈퉁의 우주론과 다양한 문명권의 우주론이 녹아든 평화협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성적 아젠다뿐 아니라 시민덕성, 어떤 그 이모션의 문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바이오크라틱 이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화 없는, 시민 감각 없는, 미학 없는
어떤 아젠다란 없습니다. 미학이 매혹적이지 않으면 그 아젠다는 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미학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서구 자유주의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유교적 헌정주의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제기됩니다. 심지어는 어토니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아이디어까지도 있죠. 자연의 변호사, 지속 가능한 그 카운슬 이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케티가 잘 지적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의 법인의 거버넌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지속되죠. 우리는 누구도 하버드 대학을 지속 가능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생태에 있어서도 최근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거버넌스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비록 단기적으로 그린 데탕트의 가치로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는 비주류가 그리고 경계선에서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토마스 베리가 저희가 지구와 사람이 토마스 베리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당시 토마스 베리는 너무나 낯설었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로마 클럽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위기에는 새로운 것이 출현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약간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강점이 너무 정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이 허술한 것들을 어떤 집단지성의 에너지가 돌파하는 이상한 희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시간이 거의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린 데탕트를 위한 5가지 과제는 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이 코스타스 교수님과 정옥식 선생님이 한국도 이제 그린 데탕트, 바이오 외교 이런 화두를 이후에 제기하실 걸로 아는데요. 한국의 정치학계에 제가 과문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가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어느 NGO든 이 그린 데탕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코스타스 교수님과도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싱크탱크를 한번 우리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장에서 메리 올리버 시인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모든 종류의 창작은 세상이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비범함은 가장자리 너머의 무정형에서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보인다라고 이 메리 올리버 시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그 무정형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명진 교수님 특유의 아주 굴기 있는 목소리, 또 정리 요약, 또 새로운 재현 아주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고 기존 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생명주의 어떤 정치 통치 체제로서의 바이오크라시. 근데 바이오크라시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감성, 감각, 다시 말하면 우리 안 교수님이 표현했던 바이오크라틱한 이모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따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은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우리 뭐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또 사이프러스라고도 우리 발언하긴 한데 키프로스 대학의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교수님이십니다. 코스타스 지금 콘스탄티누 교수님은 지금 현재 사이프러스 대학에서 국제관계론을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국제관계 뭐 외교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국제관계 정치 이론, 법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평화와 관련돼서 지금 생태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교수님을 지금 모시게 됐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린 데탕트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안병진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또 많은 교류를 쌓아가면서 이런 그린 데탕트, 평화, 또 생태 환경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또 기대합니다.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키프러스는 오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제 발표는 좀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키프러스의 완충지대가 기능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sentation. 앞서서 안병진 교수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 또한 이 그린 데탕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 구축 과정과 환경 보전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elp my actual presentation. 네, 화면 공유를 시작했는데요. 화면 보이시나요? Yes. 보이시나요? Thank you. The United Nations is actually 키프러스의 UN 키프러스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이 완충지대를 살펴보면 환경적인 측면에 어떠한 어려움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있는지 또한 이렇게 분쟁 지역과 또 분단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키프러스 완충지대는 약 50년 이상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생물 다양성이 꽃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키프러스 섬이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분단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키프러스 섬의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충지대를 제외하고는 키프러스가 상당히 발전이 되었고 또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충지대 이외에 다양한 환경 보전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순한 정도의 개발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이 키프러스 완충지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 8월 14일에 휴전이 되면서 이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은 UN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완충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섬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키프러스 공화국이 관리하고 있고 또 북쪽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프러스 완충지대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계선이 되는 것이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지정을 했지만 이후에는 실질적인 국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보전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충지대는 약 180km의 길이이고 전체 키프러스 섬 영토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부의 완충지대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거의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고요. 특히 니코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완충지대는 상당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의 폭이 약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지대 내에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필라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계와 또 터키계 키프러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은 이 키프러스 완충지대에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과의 협업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협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N 키프러스 완충지대에는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DMZ와는 다르게 키프러스 완충지대에는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UN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완충지대에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완충지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던가 가축을 키운다던가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양봉도 이 지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in the buffer zone. In addition, since the 그뿐만 아니라 inside 2003년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29년 동안 사실 이 완충지대를 지나갈 수 없었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면 통제가 되었던 이 지역에 2003년에 검문소가 여러 군데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me areas 일부 완충지대에는 여전히 긴장이 팽팽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permit, you can 그래서 민간인으로서 허가증이 있다면 enter. 이 완충지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Korea, 한국의 DMZ와는 좀 다르게 이 완충지대에 대한 접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땅 소유자들과 현지 주민들 그리고 UN 평화유지군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UN 평화유지군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if you see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of the Security Council that is UN 안보리의 resolution 결의 186을 보시면은요. 1964년에 UN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해서 채택된 결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UN 평화유지군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완충지대의 민간인들이 그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것 또한 UN 평화유지군의 역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키프로스의 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 물리적인 충돌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충지대를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길을 만들고 작은 쇼핑센터를 만들고 또한 영국 대학교까지 설립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그러한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From this perspective, and from 그러한 맥락에서 생태 외교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initiatives for 상향식 protection of the 즉 하향식뿐만 아니라 상향식의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었고 키프러스 완충지대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나투라 2000이 일부분에 대해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보전은 또 생태 보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완충지대가 일시적인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for wildlife. 현재 완충지대는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Government officials, which we have interviewed,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연구의 일환으로 많은 정부 관리들을 인터뷰했는데 unequivocal terms 인터뷰 결과에서 to perpetuate 정부 관계자들은 of having the 이 지역에 있어서 한쪽에는 그리스계가 살고 있고 다른 쪽에는 터키계가 살고 있고 그 중간에 평화롭게 green detente, if you like, a peaceful 그린 대탕태 혹은 평화로운 생태 공간이 그 중간에 있어서 야생 동식물들이 번창하는 이러한 어떤 내러티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conditions for reunite.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생태 지역을 두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 중간 지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지대에 있는 바리샤라는 마을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1974년에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완충지대에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의 활동에 부차적으로 발생한 생태 보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bits the 특히 이 지역에는 무플론이라는 야생 양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European law. 유럽 법에 따라서 그리고 키프러스 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 멸종 위기 종입니다. In the 이 무플론이 거의 멸종 위기였지만 이제 완충지대 내에서 새롭게 그 개체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터키 군이 진격을 하면서 마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한때 마을이었던 곳이 결국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생물다양성 조사에 따르면 바리샤 지역이야말로 키프러스에서 가장 풍부한 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he existence of this area has 이 지역에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플론의 번식과 무플론 보호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능케 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무플론의 개체 수가 약 800마리 정도로 증가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약 3,000마리 정도로 개체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close monitor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완충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또 유해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 무플론과 관련된 다양한 to protect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무플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control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of sheep from the one 그리고 which sometimes is UN 평화유지군 입장에서는 무플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무플론이 계속 이 지역에서 퍼지면서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불법적인 가축 방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mixed feelings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완충 지역의 생태계가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지역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허가증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their village. 이 바리샤 지역은 그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Optimistic scenario 그런데 제대로 된 보호 활동을 하려면 이곳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지역을 무플론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요. for rapid development that will suppose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으로 개발 우선주의적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n line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키플러스의 다른 그런 지역의 개발 패턴을 답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바리샤라는 이 마을의 사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프러스 완충지대의 다양한 곳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 외교적인 노력이 결국은 상당한 양가 감정과 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보존의 가치 또 보존의 어떤 혜택이 완충지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충지대를 정상화시키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완충지대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생태학적인 지역이랄까요? 생태 지역에 대한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eace building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녹색화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 또는 평화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분쟁의 경험 또 부정의의 경험들이 다 엮여 있고 그리고 결국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쫓겨난 지역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to become 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상충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완충지대는 결국 settlement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평화 정착되면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in this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is does 이 지역, 즉 완충지대의 생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같이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의 많은 환경 그룹과 환경 활동가들 그리고 sub 지역 공동체 환경기술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키프러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포괄적인 해결이 또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완충지대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태 보존이 아니라 평화 구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to peace building, 그래서 키프러스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a peace 키프러스 전 지역의 평화이고 between 이는 자연과 사람 간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in the context 그런데 잘못하면 환경이라는 그런 요소가 이 갈등과 또 평화 구축에 있어서 어떤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완충지대의 환경을 갈등의 맥락에서 연계하고 있고 그리고 전환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 간의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완충지대의 보존의 폭력성 혹은 정당성을 우리는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고 키프러스 내에서도 그러한 담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있어서 환경 보존은 결국 주민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민족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harge and a very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요구와 또 감정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people who have suffered 왜냐하면 분쟁 가운데 또 실향민이 된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green of the buffer zone 이 완충지대를 녹색화하고 생태지역으로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정의인가? 즉 사람이 아닌 동식물에 대해서는 생태적인 정의일 수 있겠습니다만 we can see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바대로 we can see globally 로컬 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러한 양쪽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더 균형이 있는 그런 접근을 취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에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 과거의 갈등의 역사, 분쟁의 역사도 고려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완충지대의 보전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분쟁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고 또 실향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여러 맥락이 다르겠습니다만 디밀리터라이즈드 존하고 버퍼 존하고 그 차이 또 그 가능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그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겸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1999년도에 평화 네트워크를 설립하셨고요. 세상과 평화를 연구하고 또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평화 군축, 미사일과 핵 문제, 또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이 평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과 또 실천을 해주시고
또 흥미진진의 핵의 세계사, 핵과 인간 이런 저서들을 또 출판하셨습니다. 정국식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씀이 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그 기차를 타고 평창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17년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위기의 시대를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의 시대로 전환했던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덧 그 남쪽에서는 오늘 행사처럼 이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북쪽에서는 이걸 이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다가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두 가지 역설을 좀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냉전, 우리가 냉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냉전 시대는 사실 핵무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동시에 냉전 종식도 핵무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역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병준 선생님께서 이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존 F 케네디가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거치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무기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칫 핵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협 인식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의 협력을 가능케 했던, 그죠? 대탕트를 가능케 하고 또 냉전 중식을 가능케 했던 또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과 연동된 문제로서,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인류, 더 나아가서 지구 절멸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댔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냉전 시대의 경쟁자들이 협력을 가능케 한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존재론적인 위협은 바로 기후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도나도 이제 기후 위기가 존재론적인 위협이고 이게 뭐 지구 종말의 일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위협 인식이 굉장히 가능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냉전 시대 때 강대국들의 협력을 가능케 했던 핵의 공포와 흡사한 형태의 인식의 전환,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 위기에 존재하는가? 뭐 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존재하는 건가? 그것이 가능케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또 이제 질문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통제가 가능하고 가역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그죠? 이거는 불가역적인 위기로 다가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DMZ와 한반도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의 주된 주제인 DMZ 자체가 비무장 지대화가 좀 진전이 되고 평화 지대화가 된 것은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에 힘입어서 DMZ가 일정 정도의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비무장화, 평화 지대화에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전체는 그 어느 때보다 무장화가 되고 있습니다. DMZ는 비무장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한반도 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 주제가 그린 데탕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선생님께서도 좀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표현을 떠올렸던 때가 한 작년 여름입니다. 한 8월경에 그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구촌 곳곳이 극한 기후로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거기에는 뭐 양대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이게 정말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어떤 좀 인식을 작년 여름에 좀 많이 갖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말에 남북 정상들이 서신을 교환하면서 이제 통신망을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생겼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기후 위기와 평화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있을까? 그러다가 떠올린 게 이제 그린 데탕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린 데탕트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간헐적으로 그린 데탕트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그 취지는 기후 문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남북한이 그런 기후 문제를 포함한 환경 협력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긴장 완화를 도모하자, 이런 좀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그린 데탕트의 정의는 군사 활동의 축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군사 활동의 축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군사 활동의 축소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걸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그리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예, 이제 이 강원도 곳곳에도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전차나, 그죠? 뭐 이렇게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매연가스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다 탄소 아닙니까? 그게 다 탄소들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엔 자료가 전무하고 외국에는 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료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군사 활동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전체 탄소 배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한 6% 정도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는데 좀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영국 글래스고 가서 남북한이 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림 협력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서 그런 제안을 할 때 한국의 상공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 한 200여 대가 몰려와가지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비질런트 에이스란 이름을 달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 공중훈련에서 내뿜은 탄소량을 상쇄하려면 도대체 나무를 몇 그루 정도 심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생 소나무 한 45만 그루 정도를 심어야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 배출한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또 이제 계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좀 이제 좀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지구 공통의 위협,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최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선 비상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 비상한 정치적 결단의 핵심에는 뭡니까?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정책을 이행할 때 기후위기 대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사활동입니다. 군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원을 찾아봤습니다. 연원을
그래서 1997년도에 그 일본 교토에서 그 의정서 채택을 위한 협상이 벌어졌죠. 예. 근데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강하게 로비를 가합니다. 미국이 강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군사 분야는 여기서 제외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동맹국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예외주의가 교토 의정서에서 관철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엄청난 로비를 한 걸 제가 최근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아버지 부시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아들 부시 때 이제 교토 협상 이후였죠.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이런 인물들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이런 어떤 기후 협약에서 군사 예외주의를 관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파리 기후 협약 협상 당시에는 그래서 그분 일정도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거로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또 보고를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활동 자체가 뭡니까? 기후위기 대처에 하나의 거대한 구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군사 활동은 제외되어 있고 그 군사 활동은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또 서방 국가들이 그 인근에 이동시키는 병력과 무기와 장비 그 과정에서 내뿜는 탄소량,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전쟁이 터지면 그 전시 과정에서 내뿜게 되는 탄소량, 전쟁이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탄소량, 그게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여기에 하나의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될 관점이 바로 기후적인 문제. 저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후위기 대처에 거대한 구멍이 되고 있는데 군사 예외주의가 여전히 좀 관철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마치 군사 분야는 다른 행성인 것처럼, 그죠? 존재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좀 문제의식도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우리 김영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1999년부터 평화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최근만큼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이 군사 강국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지출하는 그 국방비 총액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합친 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정말 이 아주 심각한 위기, 민생을 포함한 심각한 위기 시대에 이렇게 그 역대급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그리고 그거에 비판을 하면 굉장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악플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사 활동 자체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좀 인식을 갖게 되면 이 군비 증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질문이자 또 고민 또 토론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일수록 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어떤 민감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동시에 또 군사 강국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갈수록 양립하기 힘든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의 한국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제가 판단하기엔 99% 이상 자동으로 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투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도 운명적 선택, 이게 순간에 몰리게 되겠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중국과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한이 모종의 선택을 하게 되면, 특히 그것이 군사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면 북한도 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한반도가 강대국 전쟁의 대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흔히 이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다, 샌드위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이렇게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선도적인 의제, 선진적인 의제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저는 그린 데탕트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도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순 명쾌한 것은, 아니 지구는 갈수록 거주 불능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거주 불능의 땅이 되고 있는 지구를 둘러싼 허망한 경쟁을 멈추고 살만한 지구를 위해서 이제는 협력하자. 그 협력의 핵심에는 바로 기후위기 대처가 있고, 그 위기의 실효적 대처를 위해서는 군사활동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내년 어떨까? 예, 이게 뭐 약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좀 전환기적 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좀 뭐 이건 당연히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차원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일국 차원의 노력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먼저 좀 이거 공론화하면서 국제 연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기후 위기의 또 대표적인 취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상승도보다 한반도의 그 온난화의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 빠르고 동시에 한반도가 세계에서 군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예, 활발한 지역. 그런 어떤 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든 군사 활동 축소를 통해서 평화와 기후 위기 대처를 함께 모색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린 데탕트 운동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주제도 뜨거워지고 이제 분위기도 오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됐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6시 25분에 무슨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3분 정도 늦게 시작했고 이제 막 또 중요한 또 주제를 지금 다룰 참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으로 우리 DMZ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영주 변호사님, 현재 법무법인 원에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계시면서 그동안에 쭉 뭐 생태대와 DMZ, PLZ 이런 포럼에서 또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의 법적인 쟁점, 아주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시간이 좀 조금 아쉽습니다. 좀 가능하시면 빠른 속도의 목소리로 빠르게 진행하셔서 발표 강도를 높여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우식 대표님 그리고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또 평화와 환경이라는 이슈가 만나는 귀중한 자리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앞으로 제가 발전적인 관점을 가지는데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화면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화면?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제 그 DMZ 평화지대와
그린 대땅 때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굉장히 뭐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오늘 발표에 있어서는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주제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DMZ라는 그 대한민국 내에서 DMZ를 아우르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사실은 오늘 이 DMZ 자체에 좀 포커스를 해서 그린테 땅트라는 어떤 평화 무드,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쟁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DMZ라고 하면은 1953년에 한국전쟁 휴전을 위해서 체결된 군사정전협정. 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제목이 깁니다. 뭐 근데 이제 통상은 뭐 정전협정, 휴전협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뭐 DMZ가 대한민국 그 한반도 내에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사실 DMZ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앞서 그 코스타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사이프러스에는 버퍼존이라는 게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여러 형태의 DMZ가 국제적으로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있어서는 DMZ의 경우 한국 DMZ가 이제 오늘날에는 좀 굉장히 DMZ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왔고요. 거의 이제 70년 이상을 이 정전 상태,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어 오다 보니까 좀 유니크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DMZ 자체가 가지는 국제법적 위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DMZ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린색 그 초록색 라인이 DMZ이고요. 이 주변으로는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든가 접경지역 이렇게 조금 이 주변을 전체적으로 DMZ 외에도 주변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에 의해서 좀 민간인의 접근이나 개발을 통제하면서 굉장히 넓은 형태로 DMZ 관련 영역들이 한반도 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DMZ를 아우르는 법 체계를 저희가 이제 왜 한번 저는 이제 변호사고 또 아무래도 뭔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저의 발표는 굉장히 이제 법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남한에 한정했을 때 DMZ는 대체적으로 DMZ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법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비무장지대는 이제 보시면 정전협정 앞서 보셨던 정전협정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관리하는 지역과 남한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아우르는 지역이고요. 이 비무장지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거의 블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나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지금 BMG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체계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유일합니다. 물론 민통선 지역을 관리하고 그 이외에 접경지역을 관리하는 법률들은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 기재되어 있듯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이 제한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비무장지대 자체를 본다고 하면 사실 관할권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이기 때문에 관할권이라는 사실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관할권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 그 법이 관할하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 관련해서 국내 법상으로는 그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DMZ에 대한 다양한 구상은 이제 그린 대탕트라는 정우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용어도 있고 사실 DMZ에 대한 다양한 구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주된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 산업적인 개발이냐, 경제적인 성장이냐, 환경의 보존이냐 등등 가치관은 변화되어 왔지만 DMZ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인류 문화 유산이고 이것을 인류가 평화를 기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는 뭐 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발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계 평화공원을 DMZ 내에 만들자라는 구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구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 구상들이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이루어진다면 정말 꿈 같은 그런 제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이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서 주관하셔서 이 DMZ 내에 어떤 자유구역, 자유관광지대라든지 특별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나를 검토하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의 측면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 정전협정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전협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DMZ를 관할하는 법률이 사실상 공백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정전협정,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휴전하면서 체결된 이 정전협정의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하게 국제적인 형태로 이게 이제 뭐 조약인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조약인지 아닌지 뭐 논란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국제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이 정전협정이라는 체제가 사실 이게 DMZ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관할권이라는 표현이 관련 법령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할권이 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전정협정을 체결할 때 이게 70년 이상 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70년 이상 이게 유지가 되면서 사실 조항 자체는 60개 조항에 불과하고 굉장히 좀 그 현재 상태에 폭력적이고 전쟁 관련한 활동을 중지시키는데 관점을 두고 만들어진 정전협정이 오늘날 DMZ를 아우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예상 외에 장기간으로 유지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법적 공백을 노출한 상태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전협정이 우리가 가진 DMZ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검토를 하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인가 또 국제법적인 논의도 필요하고요. 사실 정전협정의 많은 조항들이 현재 사문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DMZ를 이용하고 이용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평화적인 DMZ의 평화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이 정전협정의 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지에 관한 부분 사실 정전협정은 이 제목 자체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하고 중국하고 북한 쪽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현재도 그렇고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양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전협정이 현재 DMZ를 둘러싼 국제관계, 대한남북한 관계를 아우르는 데는 굉장히 좀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많은 그 정전협정에 의해서 구성된 많은 기관들이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 DMZ 내에서 유효한 질서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정전협정 상에는 분명히 상호 동의하에 수정 및 변경이 있거나 양측의 정치적 합의로 적절한 평화협정 이 체결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평화협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일부 조항들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구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 이 부분에서 출발해서 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어떤 국제 질서를 국제적인 조약 또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평화적 이용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가에 따라서는 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는 DMZ 내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일단은 통제를 전부 모든 그런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군 시설을 물리고 이 지역을 평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있었지만은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이 이 지역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군사적이고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면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율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해석만 놓고 본다면 이 적대적이지 않은 군사적이지 않은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해석으로는 완전히 평화적 이용 뭐 예를 들면 DMZ의 어떤 항구적인 보존, 자연 생태계의 보존 이런 경우에는 DMZ 내에서의 활동들이 일부분 허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전협정 내에 이런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DMZ 내에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출입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출입 자체가 이 유엔 쪽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그 평화적 이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출입이나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 출입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도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에서 그 2020년에 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로 비무장지대 보존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도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 이후에 개별 입법을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남한 측에서의 특별한 입법을 시도해서 기본적인 법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류 위산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어떤 근본적인 접근 방안, 그 생태적인 어떤 비무장지대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법률과 관련해서도 그 국내법적으로 조금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비무장지대를 어떤 형태가 되든 독자적으로 보존되는 형태의 법률 그 존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비무장지대에 있을 수 있는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문제가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비무장지대를 단일화된 어떤 주체로 만들어 나가려면 토지의 수용이라든가 지금 그런 대한민국 법체계하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토지의 수용을 또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에 관련한 특별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법률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이 되어야 하는 좀 그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던 국제 자유지대, 관광 자유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국제 관광 자유지대라는 DMZ를 하나의 단일화된 존재로 사람과 물건과 물자와 이런 모든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를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출입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인 뭐 사법 집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다 동의하는 되돌릴 수 없는 합의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DMZ가 국제법상의 질서, 지금 정전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법상의 질서와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성.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은 개별적인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영국 이런 서로 상호간에 완전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한 존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영토 주권이 과연 이제 남한이나 북한의 별도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다고 했을 때 영토 주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등 많은 차원의 특수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DMZ를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라고 저는 법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합의,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합의, 뭐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해야 된다라는 뭐 여러 의견들도 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동의와 지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 합의와 남북 간의 평화적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런 합의가 있었을 때 남한과 북한에서 개별적인 어떤 입법을 통해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개별 입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3차원 질서가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야속합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앞으로 기회가 닿아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희 세션에서 그린 대탕2와 기후 환경의 문제,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논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구 지질 시대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 이제 지구 행성의 지질 경로가 변하고 있다. 이 세기를 인류세라 부르고자 한다 하는 많은 학자들의 외침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후 환경 문제와 또 특히 평화의 문제는 하나의 삼각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이앵글 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특히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많은 종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헌신과 감각, 감정 이걸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바이오크라시에 대해서 안병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코스탄티누 교수님께서 키프로스의 예를 들으셔서 적어도 우리가 고전적인 정의의 개념과 환경적 정의의 개념 이것을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볼 것을 또 주문했습니다. 정우식 대표님이 기후 쟁점에서 항상 우리가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군사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군사 활동의 축소, 폐지를 통해서 특히 한반도에서 통해서 기후 환경과 평화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린 대탕트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주 변호사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풍부한 내용들 결국 현실적으로 DMZ를 우리가 어떤 국제 수준의 질서와 함께 남북 특수한 상황 이것을 고려한 어떤 생태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막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접어야 할 시간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생각도 막 들어가고 질문도 많고 토익거리도 많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또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례적이 아닌 또 지속적으로 토의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